토요일은 목표를 5시로 하겠습니다. 5시에 종결시키는 걸 목표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30분 더 했습니다. 맞죠? 기억납니까? 한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그거 빼면은 잘하면 5시에 종료하지 않을까. 잘 따라오기 위해서는 미리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을 낸다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한번 봐라. 결금시키. 주인공이 어디 가뿐네. 여기 어디 가뿐노? 이름이 수 뭐더라? 수민이. 수민이가 안 들어오면은 강의 안 합니다. 34일. 결금시키. 여기 보면은 여기 웃기는 게 34의 합격자 정 이래 놨습니다. 올해가 34인데 이미 합격한 거를 전제로 결금시키. 글자가 조금 더 그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색깔을 좀 하얗게 넣든지 요래 했으면 그죠? 연구를 해보고 적당한 곳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다. 결금시키. 34의 합격자. 34의 합격자 정.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해. 예? 그래, 이거 어디에 붙이는 게 이게, 여기 붙이면 뒤에서 안 보이잖아. 내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이런 데 딱 붙이면 좋은데, 뭐로 붙일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귀한 거다, 이게. 창원에도 보면 이렇게 큰 거 하나 해놨어. 어떤 거는 이제 남자분이, 나이 드신 분이 해가지고 3군데 붙여놨습니다. 하여간 올해 조금 힘드셔도 잘 참아내서 끝까지 참고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으면 거의 합격합니다.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결석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시킨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다. 자, 474페이지 임대차 보겠습니다. 임대차. 자, 우선 임대차의 기초는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일반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렇게. 여기서 두세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온다. 임대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일반 임대차 민법이 적용된다. 여기는 주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여기는 상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임대차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 우선은 눈을 부라리고 주택이다, 상가다, 기타다. 그럼 주택이나 상가 외에 기타가 뭐 있나요? 대표적으로 토지, 공장, 사무실, 창고. 그래서 민법에서 출제할 때는 토지를 가지고 90% 이상 출제를 합니다. 토지. 자, 그래서 요 2개는 특별 임대차라 합니다. 특별 임대차. 요거는 일반 임대차. 이렇게 일반 임대차. 자, 그러면 지금은 일반 임대차를 하겠다 그 말이죠. 자, 우선은 첫째, 가별한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은 당연히 사용 대가를 지급합니다.
차임이라 하죠. 그죠? 차임. 자, 계약이 성립하면은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선은 의무로 보면은 갑에게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인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수익해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자, 어른 당연히 대가를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선후 관계다. 임대인이 먼저 해줘야 월말이나 연말에 차임을 지급한다. 이렇게. 임대차는 시작할 때는 선후 관계, 끝날 때는 동생 관계. 임대차가 끝나면 어른 목적물을 돌려주고 갑은 보증금 반환하고, 그거는 동생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선은 임대인 쪽에서는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사용 수익해 할 의무 중에서 항상 강조했지만 수선 의무, 요거를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수선 의무. 우리가 다른 말로는 보존, 유지, 수선 의무, 보존, 유지, 수선 의무, 이렇게. 그럼 수선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소한 수선, 하나는 소규모 수선, 하나는 대규모 수선. 세 가지가 있다. 자, 우선은 사소한 것은 임차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임차인 스스로. 자, 대규모는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 자,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수선 그러면 소규모 수선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소규모 수선은 원칙은 임대인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데 임차인이 대신했다. 그러면 임차인이 수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필요비 상환 청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특약을 하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간단하게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요 놈의 수선 의무하고 대비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비교해야 될 게 보호 의무라고 있습니다. 보호 의무. 자, 보호 의무는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는 안전 배려 의무, 하나는 도난 방지 의무. 요거를 보호 의무라 합니다. 자, 보호 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호 의무까지 임대인에게 있다면 아무도 임대를 안 해줍니다. 아니, 임차인의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임차인이 도둑질 당하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그럼 빌려준 사람 내 보초 써야 됩니다. 보초. 이 정도는 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는 임대차가 있습니다. 숙박 임대차. 숙박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보호 의무가 있다. 모텔에서 자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모텔에서 자는 거. 자, 모텔에서 자면은 고객이 임차인이고 모텔 주인이 임대인 맞죠? 그때 모텔 주인은 안전 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 월세 차임은 금전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전으로. 우리가 금전으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것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가담법에서 세 가지. 그 외에 차임, 권리금, 보증금, 치료, 계약금 이런 거는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안 해준다. 왜? 그냥 금전으로 지급돼야 하는 거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세 개가 뭐라고 다시? 매매대금, 전세금, 청산금. 그 외에는 금전으로 지급 안 해도 된다. 자, 그 다음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 그럼 첫째 이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 자, 그러면 토지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런데 임차권을 계약을 3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3월 1일 날 임차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리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중에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땅 주인이 4월 1일 날 바뀌어 버렸어. 그러면 새로운 땅 주인이 나가라 이랬을 때 못 나가겠다. 이거를 대항할 수 있냐? 표현을 이렇게 한다. 자, 우선은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은 약하다 그랬죠. 이게 전세권 같으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제3자 갑다시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주인 갑다시부터는 쫓겨납니다. 그럼 쫓겨나지 않으려 하면은 임차권에도 대항력을 부여하면 되겠죠. 부여하는 방법이 두 개 있죠. 하나는 뭘까요?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 자체를 등기하면 돼. 제발로 여기서 주민등록 이래 하지 마라. 주민등록. 오늘 우리 학원에는 잘 안 하네. 그래도 제가 여기 학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나니까 주민등록 그 소리 안 돼. 저 딴 학원에 주민등록 이래 썼더라고. 내가 물어봤다. 토지에 주민등록 하는 거 봤나? 이러니. 응? 주택이면 주민등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렇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상 건물을 등기를 해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것을 임차권의 대항력 부여 또는 임차권의 물권화 이렇게 부릅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임대차의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자, 기간이 나오면 항상 최단기, 최장기 요게 있다고. 최장기. 자, 과거의 최장기는 20년이었습니다. 20년 이하. 그래서 일반 주택, 상가, 임대차 모두 20년 이하였습니다. 근데 요게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20년 이하 이거 없습니다. 영원히 해도 됩니다. 영원히. 그럼 최단 기간은 몇 년일까요? 몇 년 이상. 최단 기간이 몇 년일까? 없습니다. 전세권은 최단 기간이 몇 년?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1년. 토지는 없고. 임대차는 아예 없습니다. 최단 기간이 없어. 주택 임대차는 2년. 상가는 1년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기간이 나오면 항상 갱신이 따라옵니다. 갱신은 기간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간의 연장. 여기도 이제 합의로 갱신한다, 법정 갱신한다 두 개가 있는데 합의 갱신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법정 갱신. 자, 법정 갱신은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자동 갱신 이렇게 부릅니다. 법정 갱신은 조금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정 갱신. 자, 여기가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종료되는 시점. 자,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럼 내용을 보니까 보증금이 3천만 원이야. 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이 말을 안 해요. 하얀 마스크에 까만 매직으로 꼽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
침묵을 묵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침묵하면은 갱신된다. 묵시의 갱신. 이런 요건을 갖추면 법에 의해서 갱신된다. 법정 갱신. 그리고 계약을 안 했잖아요. 자동 갱신. 같은 말. 그래서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 자동 갱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원래는 주인이 말을 해야 되거든. 말을 해야 된다고.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동안 주인이 말을 안 하면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의리 사용을 한다고. 의리 사용. 의리 사용을 한다.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을의 믿음을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본다. 이거를 법정갱신이라 합니다. 한 번 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나 기간만큼은 뭐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요거. 핵심이 요거라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만약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은 2년으로 된다.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된다. 여기는 민법이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뭐 할 수 있느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해지 통고. 해지 통고에서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6개월 후에 끝납니다. 임차인이 하면은 누가 3개월 혹시한가 아이가? 손들어라. 3개월은 주택임대차입니다. 자,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후에 끝나고 임차인이 하면은 1개월 후에 끝난다. 그럼 주로 이제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한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후에 나가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6개월 정도 이사갈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갱신되기 전, 그럼 3천은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은 똑같이 되고, 기간은 3년으로 된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그리고 갱신되기 전에 임대차에 담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담보. 그럼 법정갱신이 됐을 때 이 담보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딱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제공하면은 무조건 존속합니다. 법정갱신이 되어도 제3자가 제공하면은 다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일반 담보, 그 다음에 보증금도 일종의 담보거든요.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이렇게 요거를 쭉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요게 더 잘 나온다고.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법정갱신되기 전에 담보가 법정갱신되면은 어떻게 변할까? 임차인이 제공했다, 존속. 제3자가 제공한 일반 담보는 소멸, 보증금은 존속. 그것까지.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갑시다. 쭉. 자, 479페이지 앞 넘겨보세요. 자, 3번의 임대차의 효력에 쭉 내려오시면 니은의 임차인 부정액 특약 찾았습니까? 차임 부정액 특약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임대차에서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면은 유효, 불리하면은 무효 이런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이 월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 맞죠?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 그래서 크게 옆에다가 유리함으로 유효. 그럼 유효면은 정액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줄에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면 여전히 차임 청구를
인정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차임을 올리면 안 되는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특약에 상관없이 여전히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 디귿의 맨 밑에 보시면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을 찾았습니까? 차임 감액. 월세를 내리지 말자.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하지. 그러니 효력이 없다. 무효.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뒤로 넘겨보시고, 다른 거는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83페이지 보세요. 5번에 비용상환 청구 찾았어요? 비용상환 청구, 별 4개. 이미 쳐놨을 것이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별 4개. 그 다음에 486페이지 7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 별 4개 반. 별 4개 반. 자, 이거를 3대 권리로 합니다. 3대 권리. 자, 좀 전에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이라 했죠. 임차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3대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3대 권리. 자, 그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자, 한 번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합시다. 첫째는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이거하고 매수 청구권하고 첫째는 비교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는 돈 내라. 주인한테 돈 내라. 내가 수선비 썼다, 수선비 내라 이런 거고, 요거는 강제로 임대인에게 파는 권리입니다. 매수 청구권. 자, 우선은 첫째는 비용 상환 청구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그러면 임의 규정이란 말은 포기 특약, 포기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하자. 특약을 해버리면 포기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포기 특약은 할 수가 없어요. 자, 할 수 없는데 했다면은 무효야. 특약은 해도 무효야. 그래서 특약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용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약해요. 근데 이거는 청구로 되어 있지만 강력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청구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하면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이 매매가 바로 성립돼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주로 부합물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뭐를 대상으로 하더라? 부속물 또는 지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상물 이렇게. 자, 부합물은 대표적으로 뭐 벽지다. 임차인이 벽지 붙였다. 이렇게. 부속물은 뭐 했다고?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지상물은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임차인이 벽지는 붙이자 말자 집에 부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임대인의 소유가 돼버려. 붙이자 말자. 그리고 벽지는 이미 임대인 소유가 됐기 때문에 벽지를 판다.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미 임대인 것인데. 그때는 벽지 값을 내라. 그걸 뭘 한다고? 비용상환 청구. 임차인이 에어컨을 붙였습니다. 그때는 요 에어컨은 붙인 사람, 임차인의 소유. 임차인의 소유기 때문에 이사 나갈 때 주인한테 강제로 팔고 나간다. 이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 자, 토지를 빌렸습니다. 근데 건물을 지었습니다. 토지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지상 건물을 땅 주인에게 강제로 팔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자, 비용은 두 가지죠.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필요비는 언제 청구한다?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 이렇게.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임차인은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래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이제 비교를 해줘야지. 무단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 청구는 언제 한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임차인으로서는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근데 임차인이 아닌 무단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목적물 반환시 또는 반환 청구시.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고요. 무단 점유자하고 비교를 하시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는 반드시 종료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섯 번째 기간. 비용 상환 청구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청구. 그런데 매수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6개월의 기산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6개월이냐? 만약에 임대차 종료시로부터 6개월 그러면 X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언제부터? 목적물 반환시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비용 상환 청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치권에서 필요한 결련성에 들어가는 첫 번째 타자입니다. 자, 결련성에 들어가면 또 해보자. 입이 아프다. 결련성에 해당하는 채권 4가지 비용 상환 청구권, 공사대금 청구권, 물건 하자로 인한 손배 청구권, 동물 침해로 인한 손배 청구권. 여기에 4개 중에서 특히 비용 청구권에 들어가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유치권이 되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비용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매수 청구하면은 매매가 성립되거든요. 매매가 성립되면은 매매대금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매매대금 청구는 결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 이거를 비교를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 자, 유익비는 좀 커요. 보일러 수리비 3만원, 지붕 개량비 1,000만원. 1,000만원은 크기 때문에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가 가능하다고. 유예가 뭐예요? 좀 늦게 줘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필요비는 유예제도가 없고 유익비는 유예제도까지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매수 청구를 한번 볼까요?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도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하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2가지. 자, 매수 청구를 다시 분리를 해갖고. 첫째,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건물을 빌려가지고 에어컨을 부속했다. 나갈 때 강제로 팔아먹는다. 그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굽니까? 토지 임차인이 가집니다. 토지 임차인이 가진다.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 부속물은 아무 부속물이나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2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서 부속했거나 요 2가지.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원칙은 다 됩니다. 일단 다 된다고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판례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적어줍니다. 뭐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소리야. 다 돼. 연습해보자. 무허가 건물 된다 안 된다? 된다. 미등기 건물,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는 건물,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물 된다. 다 된다고. 그래서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 되는 것 딱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안 된다. 요거는 안 돼. 두 번째는 고가의 지상물. 안 돼. 고가의 지상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번 해줄까? 오랜만에. 고가의 지상물. 자, 을로부터 토지를 빌렸습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을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100층을 지었습니다. 100층.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 100층.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어. 을이 그래서 매수 청구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임대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대충 100조. 100조. 이거를 매수 청구한다. 임대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살로 갚습니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고가의 지상물. 자, 하나는 뭐 있을까요? 기억날까? 임대차 목적에 위반된 지상물. 요거 세 개는 안 됩니다. 자,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목적에 위반된 지상물. 요 세 개는 안 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끝나는 즉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거를 먼저 행사해야 돼요. 갱신 청구. 자, 갱신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그죠? 오케이. 갱신 받아주면은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왜? 기간이 연장돼 버리면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임대인이 네 같으면은 해주겠나? 이래 하면은 이제 매수 청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옵니다. 매수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뭐 리안이도 뭐 멍하니 이래 있다.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간단하다. 간단해. 자, 이래 해놓고요.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중요하다. 별 4개 반이야. 왜? 만약에 올해 이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확대. 지상물 매수 청구.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으로서 임대인입니다. 자, 을이 빌렸습니다. 토지를 빌려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을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을이 기간이 끝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갱신 청구를 해보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 사가라 이래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매수 청구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 하고 누구에게 할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현재 이 두 사람밖에 없으면 매수 청구의 주체는 을이고 상대방 갑이고 이건 끝이잖아요.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지. 응? 자, 주체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발하고 정확하게. 자, 지상물의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 자,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오.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요게 이제다. 만약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만약 을이 건물을 을다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을다시가 됐어. 자, 을하고 을다시 중에서 누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누가 할 수 있을까? 매수 청구. 둘 다 못합니다. 을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못하고. 건물 소유자 을다시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고. 응?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그래서 자꾸 제가 정확하게 이 소리 하잖아요. 자, 매수 청구의 주체는 누구라고?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을이 요 집을 팔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도 같이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을다시가 어떻게 됩니까?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 이래 되죠.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됐고. 그 다음 누구에게 청구하느냐? 자, 5월 1일 날 임대차가 종료됐어. 그런데 그 후에 갑다시에게 팔아버렸네. 땅 주인이 갑다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을은 도대체 갑에게 매수 청구하냐? 갑다시에게 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자, 갑에게 해야 할 땅 주인은 현재 이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현재 주인 갑다시에게 할까? 원래 갑에게 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뭐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이 체질이다. 빨리 말이나 해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자, 우선은 갑에게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갑에게 한다고. 그럼 갑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중요하다. 갑에게 해야 돼. 자, 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을 기억하시라고. 읽어주시오. 우리 판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에게 매수 청구해야 된다. 임차권 소멸 당시에 임대인 갑에게. 소멸 당시에 임대인 맞죠? 소멸 당시에 임대인. 6월 1일 날 양도를 했거든요. 소멸 당시에는 갑이 임대인 맞잖아요. 그 소멸 당시에 임대인 갑에게 해야 된다. 갑에게. 그러나 예외적으로 갑다시에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했을 때? 임차인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졌을 때. 우리가 대항력을 가지면 갑다시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 갑다시에게 매수 청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방법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뭐였더라?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또 하나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거나 그러면 갑다시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주체와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권도 있고 토지 임차권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요게 주권이야. 요게 종권이야. 그러면 집을 팔았다는 것은 주권이 처분됐잖아. 그럼 주권이 처분되면 종권도 처분이 되어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임차권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요 소유권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물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마음대로 처분이 됩니까? 안 되죠. 채권이기 때문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차권이 같이 넘어갔다면 을다시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을다시는 오로지 집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받았다. 그러면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사람은
소유자이지만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요거는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걸쳐 사건이라고 있거든. 걸쳐 사건. 걸쳐 사건. 무슨 사건? 걸쳐 사건. 와이프 다리에 걸쳐야 잠이 온다. 남편 다리에 걸쳐야 잠이 온다. 걸쳐 사건. 걸쳐 사건. 잘 봐라.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이고. 그런데 여기에 병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건물이 요 토지, 을이 빌린 토지에 건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요렇게 제3자 토지하고 걸쳐서 지어졌다. 요 말입니다. 걸쳐서. 그럼 요 토지는 을이 빌렸지만 요거는 빌린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차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지상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걸쳐 사건이라 합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 굉장히 중요하죠. 할 수 있을까? 요 건물이 임차 토지에 쏙 들어가 있다. 그럼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있지. 근데 남의 토지하고 걸쳐서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을까?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는 원칙은 안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된다. 이 말은 예외적으로. 그럼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표현을 좀 기억하십시오. 잘 보세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봐라 될란가? 말을 할 줄 알았다. 말을. 예?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구분 소유 객체 그 말은 독립된 건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걸쳐 있으면 원칙은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 즉 독립된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이거를 무슨 사건이라고? 걸쳐 사건. 걸쳐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 걸쳐 한번 찾아줄까? 걸쳐가 어디 있는 거? 안 찾아주면 잘 모르잖아. 걸쳐. 자, 487페이지. 판례보기 박스 밑에 이의 행사 범위 있죠? 거기 둘째 줄 보면 걸쳐서 요래 돼 있잖아. 걸쳐서. 그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자, 읽어볼게요.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됐죠? 걸쳐 사건 됐습니다. 뭐 다른 거는 별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488페이지. 자, 비업의 행사 효과의 동그라미 B를 한번 찾아보세요. B. 자, B에 매매 대금이 있잖아요. 그죠? 매매 대금. 자, 그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걸쳐 사건.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된다. 자, 갑의 토지를 을이 지금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갱신 청구하니까 갑이 거절하니까 매수 청구했습니다.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하면은 요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가 강제로 성립이 돼 버립니다. 왜 매수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의 허락과 상관없이 을이 매수 청구하면 일방적으로 매매가 성립되고 갑은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겁나는 권리다. 그럼 매매가 성립되면은, 그죠? 매매가 성립되면은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래 되잖아요. 매매 대금이 얼마일까요? 매매 대금. 자, 매매 대금은 청구 당시의 시가. 기억하십시오. 매매 대금은 얼마라고? 청구 당시의 시가. 이래 됩니다. 그럼 청구 당시 시가 1억이라 칩시다. 오늘 예고에서 제가 이제 조금 판례를 몇 가지 더 언급을 할 텐데, 여기 보시죠. 자, 시가는 1억이야. 시가는 1억이라고. 자, 그런데 요 건물을 어떻게 했느냐.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뭐 하고? 철거하고 신축. 그럼 철거 비용이 4천만 원 들었어요. 얼마 들었다고? 4천만 원. 신축 비용이 8천만 원 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올 총 투입된 비용이 1억 2천만 원 아닙니까? 맞죠? 그럼 매매 대금이 1억 2천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억이 된다고.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그래서 매수 청구해가지고 매매가 성립됐을 때 매매 대금은 무조건 청구 당시의 시가이지 을이 총 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 철거 비용과 신축 비용 8천, 1억 2천이 매매 대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 당시의 시가가 된다. 그렇게. 됐죠?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489페이지 양괄에 이번에 임차인의 의무 있죠? 임차인의 의무 옆에다가는 절대 시험이 안 나온다. 쓰라. 절대 시험이 안 나온다. 자, 그래 놓고 490페이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좀 쉬었다가 거기를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